역사 관계 조금 다르게 새롭게 해석하도록 하고 싶어요. 현대에 와서 한국은 고려사의 새우가 아니고 아주 고래입니다. 근데 역사는 아직까지 비참한 가난한 나라의 역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his is Mark Peterson with the Frog Outside the Well Research Center.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제가 손님 하나 모시고 그분은 책도 쓰시고 푸마, 한국 조선시대의 푸마 관계 신채용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그 책을 보여주세요. 그냥 손님이라는 소리가 푸마이죠. 나는 이렇게 봅니다. 나는 고등학교에서 졸업했어요. 학사 졸업했어요. 석사 졸업했어요. 박사 졸업식도 아주 화려했었어요. 또 이번에 퇴직하니까 퇴직은 일종류의 졸업식 같대요. 제 다음 졸업식은 장례식이에요. 제 다음 졸업식 있기 전에 제가 뭐 남기고 싶어요. 제가 요새 한국에 강의할 때 네. 마침 제 공부하는 뭐라고 할까 시선, 네. 시각 일반 한국 학계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난 다르다고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공부한 거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듣고 좋다고 우리 공부한 것보다도 시선이 아주 시원하다, 아주 희망적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희망적인 역사의 시선을 남기고 싶어요. 한국 사회에. 또 다시 말하면 한국 역사 관계 조금 다르게 새롭게 해석하도록 하고 싶어요. 현대에 와서 한국은 고려사의 새우가 아니고 아주 고래입니다. 근데 역사는 아직까지 비참한 가난한 나라의 역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일반 사람 잘 몰라요. 역사는 옛날 사실 그대로 한 거 아니고 옛날 사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제 역사 시선하고 다른 젊은 학자의 시선하고 좀 다른데 난 그 시선을 온 한국 사회에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기둥이 왕조가 오래 간다는 거. 다른 나라의 왕조를 보니까 한국의 왕조가 진짜 길어요. 네, 그 첫 번째 기둥은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 세계 역사에서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국가가 유지되는 게 보통 200년에서 250년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근데 조선 왕조는 500년, 고려도 500년, 신라 1000년인데 왜 이렇게 이게 기냐? 이게 우리나라만의 한국인만의 특수성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 다만 학계에서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그 사실 그대로를 보고서 연구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일제 그 식민사관에 의해서 조선이 망했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으로 이렇게 나라가 오래 가는 거는 정체돼 있다. 네. 그러니까 학계는 이제 많이 다 벗어났는데 아직도 일반 시민들이나 대중들한테는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둘째 기둥은 왕조 넘어갈 때 제 보기에는 네. 상당히 평화스러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지배층, 네네. 고려시대 지배층은 쭉 조선으로 옮겼다고 좀 생각해요. 다만 협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직 정몽주뿐이에요.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거쳐 주고 백벌이 진도되어 녹시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에 가실줄 있으랴 하는 정몽주씨가.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조가 평화스럽게 넘어가는 거.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신라에서 고려로 왔을 때도 그 왕만 바뀌었지 그 지배층이랄까 기득권이라 할까 그 똑같이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건국됐다고 해서 신라 왕실 사람들을 모조리 학살한 적이 없죠. 고려에서도 이제 조선으로 갔을 때 평화로운 정권 교체이긴 했습니다만은 다만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 등이 고려 왕씨들을 조금 죽이긴 했죠. 네. 이제 그 이유는 일단 조선 건국이라는 것 자체가 성리학 네오컨피뉴니즘 그 성리학 명분에 있어서 맞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성리학 명분을 실천한 사람은 정몽주가 맞죠. 그래서 왕씨들도 다 죽인 건 아니고 조금 죽였지 뭐 서양의 어떤 다른 나라처럼 뭐 전 국가의 왕실 사람들을 다 죽인 건 아니죠.
네네.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 네. 기둥, 침략이 많지 않다는 거. 제 네. 보기에는 큰 침략, 음. 20세기 이전에 큰 침략은 몽고하고 히데요시, 임진왜란 그 외에는 없다고. 물론 20세기에 오면은 남북 전쟁, 한국 전쟁은 그것도 침략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역사상에 큰 침략 네네네. 그게밖에 없는데, 근데 많은 사람은 수나라 고려하고 당나라 고려하고 뭐 전쟁 있었는데 나는 신라 통일 이후로 네. 20세기까지 그 1500년 동안은 아주 평화스러웠다고 좀 생각한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침략받은 거, 그 횟수로 따지면 중국이 가장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렇게 침략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교수님 말이 맞고, 교수님 말씀처럼 몽고 침략과 임진왜란 밖에 없죠. 근데 아직도 시민들은 항상 그 침략을 당하고, 뭐 이렇게 피해를 입은 민족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 인식이 되게 강한 이유가 정서상에서 우리나라는 한의 민족이다. 한. 네. 아리랑. 막 울고 막 그래요. 항상 뭐 이렇게 외국의 침략이 많고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었다. 이거 중국에 비하면 정말 침략 적은 거죠. 중국은 오죽하면 만리장성을 쌓았습니까? 네. 네 번째 기둥이 다른 나라를 침략 안 해주었다는 거. 네. 제가 이거 발표할 때는 제 아는 분들 가운데 너무 빈약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 안 했다 하는 걸 역시 저 불쌍한 이런 힘이 없어서. 나는 아주 반대해요. 안 해줬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자랑스러운 역사죠. 그러니까 왜 침략을 하지 않았느냐. 일반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외국을 침략 안 했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굳이 침략할 필요 없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연의 환경이 있습니다. 네. 정착생활 했잖아요. 굳이 왜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면 불쌍한 군인들만 다 죽어나갈 건데 왜 합니까? 평화를 사랑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기둥이 중국하고 국경은 7년 동안 안 바꿨다 한 소리인데, 근데 네. 이거 강의를 해보니까 반응이 조금 비평이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었지만 경계선에 다른 지구의 다른 곳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어디 서구 유럽 지역 보면은 국경 간의 분쟁들이 엄청 많잖아요. 아주 많아요. 네. 근데 네. 이제 한국은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처럼 네. 3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굳이 대륙에 있는 중국이나 이쪽도 조선의 국경을 침범하면서까지 전쟁을 굳이 일으킬 필요가 없으니까. 네. 또 조선도 그쪽 그 나라를 침략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이제 그 사이에 여진족들이나 이렇게 소수 민족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 그 사람들도 그 민족들이 약간 완충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네. 그러면서 국경이 1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침략이 없었다는 걸 증명을 해요. 왕릉을 독을 안 했다는 거. 네네네. 제가 경주에 가서 고고학자와 같이 일행 여러 사람 한데 한 고고학자가 이 왕릉은 언제쯤 독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나하고 같이 있는 분들 독을 안 했다 한 거요. 그 사람 놀랐어요. 이것은 역시 평화스러운 나라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는 왕릉이나 기타 귀족들의 묘를 도굴한 적이 없어요. 네. 임진왜란 때 조선의 성종대왕하고 중종대왕의 릉을 일본 왜구들이 도굴을 했죠. 그래서 이 도굴이 시작된 건 일제 강점기부터다. 하여튼 고고학자가 중동에 안한 무덤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 한국에 오시니까 참 놀랐습니다. 일곱 번째는 선비 문화. 나는 한국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 선비를 아주 존경합니다. 제가 문화적이고 교육적이고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교수님 말씀에 다 동의하면 또 이상한데 근데 이것도 동의합니다. 네. 선비라는 것 자체가 정말 훌륭한 문화죠. 선비는 솔직하게 실천하는 지식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천하는 지식인.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나 뭐 큰 전쟁 때 의병장들 중에 선비 출신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요, 거기에 노비들이나 평민들이 전부 다 그 선비 출신 의병장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선비가 만백성의 모범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 역사의 문화죠. 여덟 번째 기둥이 일곱 번째하고 비슷한데, 근데 약간 다르고, 이것은 왕조의 정부가 네네. 문신, 네. 문신에 관리한 거예요. 무신 아니고. 네네. 무신 있는데, 그래서 무신은 양반이죠. 네네. 그래도 무신을 적당하게 세력을 주고, 예를 들면 난 놀라운 게 이거 배웠을 때, 저 군 있잖아요. 군수는 반 정도는 무반이에요. 네네네. 반은 저 무반, 문하고 무예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한국의 평화스러운 안정한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기둥이라고 좀 생각해요. 네, 네. 교수님이 문신에 의한 통치다. 그게 민주주의의 어떤 근원이 되기도 했다. 그렇죠? 네. 네.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 그게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은 붕당이 출현하죠. 네. 붕당. 요즘 말로 하면 정치, 정당 같은 비슷한 거죠. 네.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모두 선비 출신들이잖아요. 네. 이른바 사대부, 네. 학자이자 관료. 네.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과거급제해가지고 관료가 돼서 이제 정치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정당, 조선시대 용어로는 붕당을 이루고 어떤 이제 국가 현안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하는 문화, 토론해가지고 그걸 결정 내리는 문화가 바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문신에 의한 통치는 바로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근원적인 모습도 보여준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뭐 상당히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홉 번째 기둥이 이거 좀 이상한 거요. 노비제도. 노비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일 오래오래 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안정한 지배층이 오래오래 가는 것의 반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노비제도도 한국에 있어서 안정한 평화스러운 나라라고 중국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네. 노비 제도가 한 신라에서부터 고려, 조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노비가 신라의 노비의 후손이 고려의 노비고 고려 노비의 후손이 또 조선의 노비고 이게 참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귀족들의 기득권, 그 재산 노비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 노비를 줄이면 자기들의 재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로 예를 들면 왕들은 노비 숫자를 줄여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싶은데 보수 성향의 이제 기득권 신하들은 그걸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쭉 노비 제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된 게 그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열 번째 기둥, 성씨가 많지 않다는 거. 이것은 우물밖에 개구리가 보니까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근데 우물 안에 개구리들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뭐 김치 많지, 뭐 이씨 많지, 박씨 많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사실은 아주 이상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 보기에는 김이박은 옛날 왕가니까 이것도 한국의 안정적인 역사의 상징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김이박을 비롯한 주요 성씨들이 다 왕실 출신인 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실의 후손이라는 거.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가운데도 노비도 있죠. 당연히 있죠. 이게 이제 동국 여지승람이라는 지리지 아시죠? 있죠. 거기 보면은 각 지역마다 지역의 성씨들이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특이한 성씨들도 많은데 그 성씨들이 많이 이 김이박을 비롯한 주요 성씨에 다 흡수된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그래서 이 김이박 전부 신라 출신이잖아요. 신라 왕실의 시조를 두고 있고 이 씨는 뭐 전주이 씨 조선인에 있지만 그래서 조선 말에 이제 노비 제도가 없어지고 신분 제도가 없어지면서 조선 왕조가 이렇게 500년 가까이 흐르면서
이제 신분 제도도 막 이제 변동이 되고 노비들이나 성씨가 없던 원래는 있었는데 그 희귀 성씨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떤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얻게 되면은 그 시대의 가장 유력한 성씨로 편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족보를 사는 경우도 꽤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족보를 못 믿을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김이박을 비롯한 우리나라 한국인의 성씨가 한 250여 개밖에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안정적인 역사, 스테이블 히스토리, 그래요. 안정적인 이게 유지되어 왔던 게 맞아요. 11번 기둥이 종교 싸움 없다. 불교, 유교는 완전히 다르다고 해도 잘 어울려요.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없다는 것은 아주 역시 한국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려까지만 해도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선 네. 왕조에서 이제 국가 이념이 유교, 성리학으로 유교. 바뀌면서 이제 유교 국가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승려들, 불교 승려들을 전부 다 죽인 것도 아니고 네. 또 오히려 이제 조선 후기가 돼도 임진왜란이 그 이유가 돼도 선비들하고 승려들하고 잘 지냅니다. 그리고 또 요즘 한국을 보면은 밤에 교수님은 한국에 아시잖아요. 밤에 다 컴컴해지면 네.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아. 그래요. 가장 많은 게 십자가. 예. 이게 참 어떤 한 종교가 한국을 전체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12번 기둥이 혼란 있을 때 회복을 잘한다 한 거요. 많은 사람은 계속해서 임진왜란은 커다란 손해가 봤다 하는데 내 보기에는 몽고 침략, 임진왜란 또한 유교 사변에는 한국은 아주 잘 회복됐다는 것은 이거 놀라운 정도로 회복된다는 것은 한국의 특이점이라고 좀 생각해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민족성 하면은 항상 근면을 내세우잖아요. 부지런함. 네. 아마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민족성 아닐까. 거기에다가 이제 또 교육열. 그 교육열이라는 거. 공부를 해서 과거를 통해서 출세해야 된다는 교육열. 네. 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큰 전쟁 이후에도 수십 년 안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모습. 6.25 이후에도 지금 한 70년 됐습니다. 70, 80 됐죠. 네. 50년에 일어났으니까 70년 됐네요. 뭐 OECD 무슨 선진국이 돼버렸어. 이게 참 부지런한 민족성이 기인한 게 아닐까. 근본 원인은 제가 봤을 때 교육열에 있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교육열.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